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소식과 함께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오후 5시 뉴스와 뉴스 오늘, 뉴스 프라임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 후보자들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송곡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청문회에 해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자진 사퇴설에 선을 긋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소식을 4월 17일 오후 5시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 뒤 자녀들의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랐고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교육부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고 아들의 병역 판정 역시 국회 지정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 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향후 장관 취임 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고 향후 조사 등을 통해 위법 행위가 나온다면 장관으로 임명된 뒤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는 정 후보자의 자녀 의혹에 대한 정치권 반응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에게 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답하며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 용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건을 정 후보자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과 연결지어 공세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변인을 통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는데 기자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에 범법 행위가 확실히 드러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4월 15일 오전 5시 뉴스 오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차영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화가인 최 씨가 전시회를 통해 여러 점의 작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최 씨는 한 후보자가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지낼 당시인 지난 2012년 첫 전시회를 열고 6점의 작품을 판매했고 이후에도 여러 점의 작품이 판매됐는데 한 후보자 측은 구매자와 판매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금은 투명하게 납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기재된 최 씨의 직업이 가사인 점을 언급하며 최 씨의 현금성 재산이 10년간 12억 원 이상 늘어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17일 오전 5시 뉴스 오늘에서는 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이 한 후보자의 부인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남편이 공직에 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개인전을 열지 않았고 평생 작품 10여 점을 팔아 얻은 소득이 1억 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 부인은 2012년 10월에 연 첫 개인전에선 효성그룹과 부영주택에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팔았는데 그림을 구매한 효성그룹 조성래 명예회장 부인과는 평소 친분이 있었고 판매 시점이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그만둔 지 8개월 후라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4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새 정부 1기 내각을 이끌 18개 부처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라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공직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만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치권과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와 사실관계를 짚어주는 보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관심이나 언론 보도가 후보자들의 의혹에 집중되다 보니 후보 검증 이슈가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한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적절성 등에 대한 이슈들도 연합뉴스 TV에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4일 오후 7시 뉴스프라임에서는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다고 전하며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두 번째고 지난해 하반기 통화정책 정상화 방침을 내놓은 이후로는 네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번 금리 인상은 최근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상황의 엄중함에 금통위 모두가 공감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10여 년 만에 4%를 넘는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가속화 영향이 컸고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도 금통위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소비자 물가가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연간 물가 상승률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고 실물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통위는 앞으로는 성장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답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감안하면 연이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시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가계이자 부담이 연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판매 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755조 원으로 이 가운데 76.1%가 변동금리 대출이라며 이들 변동금리 대출의 적용금리가 기준금리와 같은 폭으로 오를 경우 가계이자 부담은 연간 3조 3,404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4차례 인상으로 1%포인트 높아진 만큼 8개월간 늘어난 이자 부담액만 연 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41년 만에 8%대를 갱신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많은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가 평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국내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만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분석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4.1%로 1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추경 등을 포함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7일 오전 5시 뉴스오늘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염색 샴푸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해 자연갈변 샴푸가 첫 출시된 뒤 600억 원 어치 이상이 팔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모다모다 샴푸가 위해 성분 논란으로 퇴출 위기를 겪은 지 석 달 만에 홈쇼핑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염색을 안 해도 머리를 감기만 하면 된다는 편리성에 수요가 몰리자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염색 샴푸 시장에 추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토니모리가 지난달 염색을 자주 하기 힘든 사람들을 겨냥해 저자극 약산성을 내세운 염색 샴푸를 선보였고 컬러린스를 시작으로 30년간 세치 관련 제품을 개발해온 아모레 퍼시픽도 한방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달라붙어 세치가 어둡게 바뀌는 방식을 구현한 염색 샴푸를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염색 효과 외에 두피 케어 같은 추가 기능을 담은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올해 국내 샴푸 시장에서 염색 샴푸의 비중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에 염색 샴푸가 히트를 치면서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연합뉴스TV가 짚어주면서 몇 개 기업들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수 보도됐습니다. 광고가 아닌 뉴스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개가 불필요하게 상세하지 않은지 적정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제기된 염색 샴푸 위해성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제품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내용도 언급해 주었으면 시청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송예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진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는 치솟는 배달비로 인해 음식점과 손님이 겪고 있는 불만과 해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과 소비자 방송은 배달앱의 등장은 획기적이었지만 배달비 폭등으로 인해 음식점 주인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황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요. 10년 넘게 중급집을 운영해온 이모 씨는 배달앱이 없었을 때보다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이익금이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전체 외식업체의 3곳 중 1곳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배달 음식의 온라인 주문액이 하루 평균 8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어 앱 사용을 포기할 순 없다고 합니다. 쿠팡이츠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배달 시간을 줄인 단건 배달을 내세우고 배달의 민족이 추격하며 배달원이 부족해지자 배달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다는데요. 기본 내는 게 4,500원이에요. 근데 거리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거는. 3km 좀 넘고 4km 안에 가는 게 보통 7,000원, 8,000원치더라고요. 좀 멀고 가격이 한는 주문 취소시키는 형태네요, 지금. 이에 음식점에서는 배달 음식 값을 매장보다 비싸게 매겨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소비자들은 배달 수수료 때문에 음식값이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고 전합니다. 음식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비싼 배달 수수료가 이용 감소로 이어질 조짐도 있다는데요. 실제 3월 배달앱 이용자 수가 작년 말보다 107만 명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업체들은 점유율 경쟁으로 마케팅비 지출이 늘어 적자라며 별도 수수료를 받는 광고 사업을 늘리고 있다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는데 음식점의 수익성은 악화하는 모순을 풀지 못한다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경쟁이 그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배달 서비스 기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무장해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내놓고 있지만 늘어나는 배달비 부담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한 음식점주는 단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을 손님의 영수증에 적어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낳은 결과는 음식점이 내는 수수료 상승과 배달비 증가라는데요. 오히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달비가 저렴한 옵션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배달비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안전과 환경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이륜차 사고로 숨진 62명 중 절반이 넘는 37명이 배달업 종사자였다고 전합니다. 이런 현상은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운행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는데요. 이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선 무리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앱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일종의 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하향 조정될 수도 있고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배달 라이더들한테 콜이 가지 않죠. 유배 보낸다고 하는 그런 콜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입에 막대한 영향이 오는 거죠. 일회용 포장 용기로 인한 환경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로 쓰레기가 급증하였고 배달 음식을 이용하면 한 명당 연간 10kg이 넘는 포장재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자율적인 규제였다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을 통해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플랫폼 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를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플랫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과점 문제라든가 또 이런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들을 직시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또한 여야 통합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인 온플법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 분과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온플법 수정과 기업의 자율규제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그 분과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한다면 배달 플랫폼 기업의 상생한도 쟁점이라는데요. 인수위 경제 1분과는 금융감독원과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을 논의했다고 전합니다. 배달 플랫폼 노조는 인수위에 시간당 적정 배달 건수를 정해서 배달료를 지급하는 안전배달제와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정책을 제안했다는데요. 인수위 측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합니다. 배달 수수료가 올라도 남는 게 없다는 기업과 손해인 걸 알면서도 계속 노예살이 중이라는 자영업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용을 끊겠다는 소비자와 월 100만 원이나 지출하면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기사. 시장은 커졌고 돈은 도는데 왜 모두 죽겠다며 아우성을 치는지 기자는 되물었습니다. 왜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 칠까요? 플랫폼 배달 시장이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몫을 쥐어짜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겠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치솟는 배달비로 음식점과 손님 모두 불만이 가득한 상황인데 예진 학생은 배달비 상승으로 인해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송혜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형성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급한 민생이며 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여야의 검찰개혁법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지난 22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내용을 좀 짚어주시고요. 네네. 또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배경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극한으로 치닫던 거대 양당의 대립과 갈등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핵심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부패, 경제 등 2개의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뇌물, 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 자본시장, 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위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를 착수할 수 없고요. 2대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앞으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게 됩니다. 또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2개 범죄를 국한해 남겨놓은 직접 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는데요. 구체적인 폐지 시점은 한국형 연방수사국이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직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더불어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연합뉴스는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검찰 수사권을 당장 떼지 않고 한시적 유예를 두는 식으로 조율한 타협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은 여야 모두 출구 전략이 필요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세계일보는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불사한 민주당은 박 의장의 중재안 덕분에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비켜가면서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했다는 원칙을 관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우 의원수가 적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 아래에 있었는데 중재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로 검수완박을 막을 시간을 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민주당이 중재안을 통해 입법 독주 부담을 덜고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인 인사청문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필리버스터까지 준비했던 국민의힘 중재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뉴스원은 정부 조직 개정안, 인사청문회 등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을 놓고 검찰은 그야말로 강한 반발을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경의 반응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에 처리키로 합의하자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기만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대검의 비판을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대검의 지적도 인용했는데요.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유관기관이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않고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공직자,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평감사 대표회의의 입장문을 보도했는데요. 국민일보도 역시 여야가 사법체계 전반에 변화를 계속 졸속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 수사를 피하려는 양당의 야합에 불과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 수사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다 법안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만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검수완박의 논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경찰 일선에서 새로 신설된 중수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에 따르면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경찰의 역량 부족과
부실한 수사 등을 잇따라 지적하고 나서자 경찰 내부에서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사투 중인 경찰관들을 검사들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된다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민강기 위원장의 SNS 글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언론은 검찰의 공식적인 채널과 비공식적인 채널 등으로 나온 검찰의 반응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법안 통과 시 검찰만큼 조직과 역할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경찰 내부의 반응이나 준비 사항 등에 대한 보도는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자, 한편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검찰개혁법 중재안 합의 이후에 예상되는 갈등과 변화 등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중재안은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뒤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동아일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약 70년 만에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대 변화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데 여야는 법 개정의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쿠키뉴스는 여야가 이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양당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심각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정치에선 약속했다가도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양당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일시적인 휴전 상태뿐이라는 신율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초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우려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수사 공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데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법률 검토 비중이 그보다 큰 6대 범죄 이관에 유예기간을 4개월만 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성 방향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여서 중수청의 출범 시기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법이 통과되고 앞으로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논란도 예상된다고 전하는데요. 별건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한 건 기존 검수완박의 법안에 견저 후퇴한 측면이 있다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여야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이 원하고 있는 진정한 검찰 개혁일 텐데요. 네네. 이를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것도 짚어주시죠. 네. 한국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갑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애초 개혁안이 왜 나왔는지 성찰하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검찰의 행태는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먼저 언론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내용과 사법체제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은 검찰 관련 제도 개혁을 연속적으로 취재 보도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와 함께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또한 요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론은 현안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법제도의 사례들을 보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지금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권력이나 정권을 위한 퇴행적인 행보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